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와 중개 대상물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관념적이고 해석상의 문제니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공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 각종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 둔다라고 되어 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둘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둔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둔다와 둘 수 있다 뭐가 차이냐면, 둘 수 있다는 안 둘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없다가 그냥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하거든요. 회의 한 번 할까 말까에 그냥 회의 한 번 할 때 뭐 강당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둘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고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숫자 7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7명 이상 11명 이하. 6번. 6번 밑줄 지놓으시고요. 그래서 이거 암기입니다. 홀수여야 합니다. 홀수.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만약에 위원이 7명이면 4명 이상 출석, 4명 출석했으면 과반수니까 3명 이상 찬성입니다. 100% 동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홀수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위원장은 시험에 국토부 장관이다 X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국토부 제1차관이다. 왜 그러냐?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암기해야 된다고. 왜 제1차관이냐? 제2차관도 아니고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니까 이건 제가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시험에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X.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했죠.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모든 위원 임기 2년이다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근무해야 됩니다.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외하고는 2년이고요. 보궐위원은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모든 보궐선거 다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이천시장, 경기도지사 전부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통령만 보궐선거에도 새로 임기 5년 시작입니다. 대통령 빼고는 다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천억이 들어요. 대통령 선거하면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뭐 몇 개월만 하고 또 새로 뽑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 개최 7일. 역시 7일 이거 암기 프린트 39번에 있습니다.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왜 6일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 7일로 정했냐? 저한테 물으면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암기해야 된다고요. 숫자 7. 그래서 암기하라고 39번에 7일 숫자 7 다 정리해놨습니다.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줘야 된다고요. 오늘 저녁에 늦게 밤늦게 12시 다 돼가지고 내일 회의한다 나와라 이렇게 하면 다른 약속 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7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된다고, 언제 회의하는지. 자, 그 다음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인데요. 제척, 기피, 회피가 어디에 있냐면은 15페이지 요약집 15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제척이라는 건 뭐냐면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요. 기억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이 안건 당사자인 경우, 배우자 이 어떤 사람, 전 배우자, X 배우자. 사랑해요 안 해요? X 배우자가 무슨 애인이에요? 애인은 전 배우자를 X 배우자 이러던데, 돌싱글즈 이런 데 나와서 그렇게 하대. 나 몰랐는데 X 남편 이렇게 하던데요. 솔로 나라도 보니까 전부 다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온 애들만, 요번에 애들이 아니고 어른 나이 좀 많긴 하던데 최고 40살
나왔던데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런 게 짝찾기 이런 게. 자, 어쨌든 전 배우자는 사랑해요 안 해요? 이혼했는데. 그렇죠. 알 수 없죠. 그래서 위장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였던 경우에도 이게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재척 사유에 사랑할 수도 있죠. 사랑은 변하는 거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금나나 씨 미스 코리아 지금 동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인데 옛날 금나나라고 있죠. 미스 코리아. 그 26살 많은 57년생하고 결혼했더라고. 83년생인데 남자는 57년생. 57년생이면 지금 68살이에요. 68살. 미국 하버드대 나왔더라고요. 금나나. 하버드대 뭐 경북 의대 다니다가 유학 가가지고 박영규 씨도 26살 차이 나는데 네 번째 결혼했다고 나오더라고. 사혼했다고. 녹화 그럼 몰랐네. 녹화되는 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어쨌든 재척 사유 지금 박스안에 15페이지 메뉴에 있는 거 이게 결국은 이게 이해관계에 있으면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인터넷에 이게 기피, 회피, 재척은 치보면 많이 나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뭐냐면 재판하는 판사가 나한테 불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평소 악감정이 있으니까 저 사람 바꿔달라, 빼달라.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이부진 회장이 이혼하는데 그 판사가 이부진 변호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그 전 남편이 기피 신청해서 재판부 바꿔달라고 인용됐습니다. 그런 게 기피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회피는 뭐냐면 재척 사유에 해당됐는데도 재척을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전 배우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재척 시켜야 되는데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고. 전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로 왔으니까 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면 나중에 직원 고용할 때 위촉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이런 걸 적는 게 좋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위촉했으면 그냥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황우여 위원장 위촉됐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해촉해버리면 끝이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해촉시키고 뭐 사회적 무리가 일으키고 이러면 해촉시켜버리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해촉할 수 있다고요. 회피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오늘은 정책심의위원회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앞으로 나올 위원회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필요하시면 사진 찍어도 상관없어요. 휴대폰 가지고. 안 봐요? 사진 기능은 제가 울트라 그 최고 사진 잘 찍히는 거 했더만 안 좋더라고. 찍으니까 완전 늙은 게 얼굴이 그대로 다 표가 나더라고. 제가 너무 아들이 최신 휴대폰 뭐 울트라 그게 뭐 사진 잘 찍힌다고 해 저도 바꿨더니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름살 다 나오고 막 완전히 너무 이거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찍어 놓으세요. 그래.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어요. 다 알면 딱 나오는 거 그냥 40문제만 강의하고 끝내면 좋겠죠.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냥 자, 요거는 오늘 공부했고요. 앞으로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든 주택이든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숫자가 서로 다르니까 시험에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나올지 정확하게 딱 40문제만 찍을 수는 없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요약집 13페이지에 있는데요. 13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게 시도별로 시험 자격증을 시도이사가 주잖아요. 경기도이사가 주고 서울시장이 주죠. 근데 서울시 문제 다르고 경기도 문제 다르면 쉬운 데 가서 수험생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똑같이 출제하라고 하면 똑같이 따라야 된다고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되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기출문제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따라야 된다. X. 보수는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안 따라도 시도별로 달라도 됩니다. 이런 거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즉 보정 설정 금액 높이려면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중개보수 올려주려면 심의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정 금액은 2배로 올랐잖아요. 지금 2억 가입해야 되죠. 2억 이상 개인의 경우 옛날에 1억이었는데 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원칙 시도지사가 시험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자격증은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에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나왔습니다. 전부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원래 시도의사가 실시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든 미성년자든 파산 선고받았든 신용불량자이든 모두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없는 건 오직 2가지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시험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은 원칙은 1, 2차를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예외적으로 구분은 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실시해야 된다고 날짜 달리 해가지고 근데 예외적으로 같이 볼 수 있다. 시험 방법은 따로 볼 때는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런데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따릅니다. 즉 객관식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보는 건 너무 힘들다. 분리하자. 이렇게 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택관리사도 16문제가 단답형으로 출제됩니다. 40문제 중에서 40% 정도가 그러니까 분리하자고 하지 말라고요. 힘들더라도. 지금 학원에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실제 시험처럼 그렇게 안 하고 좀 빨리 끝내죠. 실제 시험장에 가면 한 4시 넘어야 끝나죠. 4시 반인가 끝나죠. 1차 보고 나면 점심시간 1시간 50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원래 옛날에는 2시에 끝났어요. 제가 시험 볼 때는 1, 2차 다 보면. 그러면 2차 과목, 3과목 다 그냥 쉬는 시간 없이 봤다고 120분 동안. 옛날에는 120분이었어요. 옛날에는 1분이 쓰기였어요. 지금은 50분이죠. 한 과목이. 그럼 150분을 한 번에 화장실 못 가게 하고 보니까 여자분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 넣었다고요. 인권적 모독을 당했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을 많이 늘린 거예요. 그래서 4시 반에 끝나요. 원래 2시에 끝나던 게. 자, 1차 시험 합격자만 2차를 볼 수 있는 게 원칙인데 같은 날 동시에 보면 1차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떨어져도 2차 볼 수는 있다. 그러나 1차 시험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은 무효이다. 무효니까 채점은 해요, 안 해요? 채점은 하지만 소용은 없다. 채점은 해가지고 몇 점 받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점수 모의고사 본 거 다 떨어지도 다 점수는 적어줬잖아요. 60점 안 돼도. 참을 수만 있다면 지금 점수가 적게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고득점 나오면 힘들어요. 달리기 할 때 맨 1등 뛰고 있으면 뒤에서 따라오면 잡히게 돼 있어요. 마라톤도 마찬가지고요. 마라톤 처음 1등 한 사람이 끝까지 1등 못 한다고요.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잖아요. 페이스메이커들은 나중에 빠져버린다고요. 근데 이제 참을 수만 있으면 점수 안 나온 게 좋은데 너무 안 나오면 또 포기해버리니까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포기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 관리를, 페이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속도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당해년도 시험을 예외적으로 정책심의에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한 번씩 보지만,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도 미리 거쳐야 됩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올해 35회 때 합격하면 1차 합격했으면 36회 때만 면제된다고요? 군대 간다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한다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봐야 됩니다.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사법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간다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1차 합격했으면. 자, 출제위원 임명위촉인데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임명위촉한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도의사죠. 근데 시도의사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출제위원 상시 모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출제위원 상시 모집에 제가 원서 써봤어요. 썼더니만 확약서 이런 거 쓰라고 하더라고. 학원에서 공인중개사 학원에 강의한 적 있으면 안 된다. 서약서 적으라더라고. 만약 나중에 적발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그 무서워 가지고 좀 포기해버렸어요. 안 돼요. 이해관계 재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학원 강의해놓고 내가 강의하는 학원에 가르쳐준 것만 문제 다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적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제위원이 시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되고, 그 명단이 통보되고 나면 통보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시험에 전년도 말까지, 전년도 12월 말까지 X로 출제됐습니다. 매년 올해 시험이면 올해 2월 말까지, 늦어도 2월 말까지지 미리 했다고 잘못된 건 아니죠. 늦어도 2월 말까지 계략적 사항을 공고해야 됩니다. 시험 며칠 날 보는지. 확정 공고는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일간신문, 관보, 방송 이거는 이 중에서 한 개 이상이니까 하나만 해도 되죠. 하나 이상이라고 하면 하나 포함이잖아요. 자, 응시 시험 보려면 작년까지는 28,000원 냈죠. 1, 2차 같이 보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가오납 해가지고 모르고 2번 냈으면 한 번 낸 거 돌려준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험 못 보면 다 돌려준다.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 접수기간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60% 돌려준다.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지금 접수 날짜가 올해 8월 초인데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가령 8월 1일 하여튼 가령 가상의 날짜를 제가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면 1일 날 접수해가지고 5일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5일간 접수 받더라고요. 그리고 5일부터 10일까지예요. 5일부터 9일까지라고요? 5, 6, 7, 8, 9 네, 4일이에요. 그러면 5, 6, 7, 8, 9 5일이구나. 5일간 그 5일간 접수 받는데 5일간 빈자리 접수도 합니다. 빈자리 접수. 이게 환불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빈자리 접수 추가 접수를 받아요. 환불받은 사람 없으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환불을 많이 하더라고요. 10,000명 이상 환불. 원서 접수는 40만 명이 접수해놓고 시험 보러는 8만 명밖에 안 가요. 돈만 내놓고 40만 명이. 접수 인원은 거의 4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최종 시험 보러 가는 사람 대비 30% 이상 합격입니다. 8만 명 가가지고 2만 명 이상 합격하니까 30% 이상 합격률이 나온다고요.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시험 보러 다 가죠. 시험 보러 안 가는 분들은 그냥 해마다 원서만 접수해놓고 그 실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보조원으로 맨날 시험만 본다고 해마다.
근데 집에서 혼자 해야지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은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자, 합격자 결정입니다.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란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2차도 올해는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2차만 상대평가를 할 수도 있고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하는 걸 굳이 낼 필요는 없잖아요. 예외적으로 상대평가. 저는 상대평가할 때 시험 봤습니다.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했습니다. 5회 때부터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했다고요. 2년에 3,000명 뽑았어요. 10회 때부터 10회가 1999년도 제가 10회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때 14,500 몇 명 거의 15,000명 가까이 뽑았습니다. 2년에 3,000명 뽑던 걸 10배 뽑았다고 10배 1년에 15,000명 뽑았으니까 그 10회 1999년 이후 지금까지 평균 해마다 15,000명 이상 뽑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5회 시험에는 1,000명밖에 안 뽑아가지고 15회 추가 시험을 한 번 더 봐가지고 3만 명 뽑았어요. 그럼 결국은 그게 10,000명 넘게 뽑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험 중에 10,000명 이상 선발하는 시험은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최고 많이 뽑는다고요. 네, 15,000명 넘게 뽑았죠. 작년에도. 해마다 15,000명 이상은 뽑아요. 자,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시험에 2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X로 줄제됐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시험에 낼 필요도 없는데 이게 뭐 중개업을 하는데 2개월 안에 주고 1개월 안에 주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시험이라는 건 떨어뜨리기 위한 거니까 낸다고요. 시험에는. 출제됐어요. 기출문제. 1개월 이내. 실제로는 1개월 이내인데 1개월 있다 주라는 게 아니라 늦어도 한 달 안에 주라는 이야기죠. 보통 일주일 안에 다 줍니다. 현실적으로는. 12월 초에 12월 1일, 2일 이때 합격자 발표해요. 보통. 그러면 12월 5일 안에 전부 자격증 다 교부해 주고요. 그럼 12월 첫째 주부터 실무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분실하면 재교부 받을 수 있는데요.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교부한 시도이사고요. 54번 맨 밑에 6번 7번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죠. 교부 자격증 여러분들이 경기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서울 가서 분실해도 서울에서 중개받아 분실해도 경기도지사한테 와야 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 54번 맨 밑에 54번 네, 4번 아니에요. 4번 맨 밑에 4번 맨 밑에 없어요. 맨 밑에 처음에는 찾기 힘들어요. 이거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번 뭐가 있는지 집에서 한번 제목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56개가 있거든요. 선생은 쉬워요. 저도 읽어보라고 말은 했지만 저도 한 번도 집에서 읽어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더라고. 1번부터 56번까지 다 읽으려고 하면 1시간 넘게 걸려요. 이거 1시간이 뭐야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려면. 처음에 자격증 줄 때는 응시원서 낼 때 돈 냈기 때문에 돈 안 받는데 재교부 할 때만 돈 받습니다. 수수료 내는 거는 암기 프린터 52번에 보면은 19개 수수료 내는 거 적어놨습니다. 52번에.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고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낸다. 52번에 있죠. 수수료 내는 거. 6번에 있습니까? 6번. 7번에 있나? 저 자격증 재교부 X 돼 있는 게 몇 번? 7번이에요? 7번? 네, 7번. 재교부는 수수료 안 낸다고. X 이 말은 수수료 안 낸다. 처음에 교부할 때 말을 반대로 해요.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고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고.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인데요. 빌려주는 거 빌리는 것 양도하는 사람은 이게 양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신 전속직이니까 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양도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 보고 자격증 준 거니까 뭐 팔아먹었다고 그게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빌려주더라고요. 양도했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는 빌려주는 거 빌린 사람 빌려주는 사람만 처벌했는데 지금은
빌리는 걸 알선하는 거 소개하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양도돼요. 그 시험에 뭐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거는 된다. 등록관청 허가받고 시도의사 허가받고 빌려주는 건 된다. 무상으로 돈 안 받고 빌려주는 건 된다. 이런 게 X로 시험에 나왔어요. 절대 안 된다. 돈 안 받고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 허가라는 말 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 없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있습니다. 허가라는 말.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대표적인 유사명칭 판례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현업에서는 보니까 돈 투자하는 사람을 사장, 자격증 된 사람을 소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누가 파워가 있겠어요? 돈 된 사람하고 자격증 된 사람하고. 돈 된 사람한테 사장님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돈 된 사람은 박 소장 도장 나놓고 가라 이렇게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소장이 열받아가지고 사장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격증 빼버리고 폐업 신고해버리고 등록관청에 민원 넣었다고. 지금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하고 있으니까 처벌해달라고. 그래서 벌금 받았어요. 사장님이 돈 낸 사람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업무방해죄로 자격증 말도 안 하고 뺐다고 고소했는데 처벌받지 않는다. 왜? 박 소장 자격증 도장 나놓고 가라 했기 때문에. 즉 기책 사유가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편의상 사장이라고 불렀어요. 현업에서는 돈 된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만약에 돈 된 사람 따로 있고 자격증 된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같이 중개업을 해도 그 자체가 당연히 불법은 아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쓰고 다 하면 문제될 건 없다. 그건 동업이라고요. 단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중개 업무는 하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뭐 몰래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자,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요거는 요약집은 104페이지 좀 순서가 좀 안 맞긴 한데요. 그냥 교육제도를 미리 104페이지에 있고 암기 프린터는 5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3번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자, 교육이 5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사전교육인데 요 3개는 가운데 있는 3개가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사전교육이라는 말이 법조문에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실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편의상 해석상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이라고요. 근데 맨 왼쪽에 있는 연수교육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 보수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라고요. 그냥 요약집 53번, 요약집이 아니라 암기 프린트 53번 보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요약집은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요. 교육 5개 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답은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실무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데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 3개 교육 모두 다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암기 프린트 53번에 발표되어 있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인데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되는데 X로 출제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됩니다. 지금 매수신청들이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님 숫자가 2,4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협회 물어보니까 11만 8천 명 중에서 11만 명 중에서 2,000명 정도면은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 100명 중에 2명 정도 매수 신청들이 등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5개 교육 중에서 공짜로 돈 안 내고 교육받는 거는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돈까지 내라고 하면 더 안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나머지는 돈 냅니다.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연수교육은 지금 옛날에 9만 원 받다 요즘 6만 원 받고 있고요.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하고 13만 원 받고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은 32시간 하고 15만 원 받더라고요. 교육 4일 동안 교육하고. 그럼 학원비는 엄청나게 싼 거예요. 이거 4일 강의하고 15만 원인데 여러분들은 사주하고 사주하면 얼마 해야 돼요? 15만 원 곱하기 한 60만 원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요. 저는 애들 고등학교 영어 한 과목 하는데 50만 원이더라고. 한 과목 최하가. 수능 강사들은 뭐 스타 강사들은 100억 넘게 연봉 벌고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애들한테만 쓰고 본인한테는 정작 못 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입니다. 연수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교육은 등록할 자 미리 받아야 되니까 보급될 자 전부 미리 받아야 됩니다. 요 세 개 사전교육이라고 했죠.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수교육은 자격증 없는 임원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다 받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만 받습니다. 여기 차이점 구분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이 교육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입니다. 시험에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중개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서로 반대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실무교육은 초보자가 처음 개업할 때 받는 거니까 법률 지식인데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거든요. 제가 지금 경기도 서울시 연수교육 강사인데 연수교육 하니까 사이버 교육을 6시간 하고요. 나머지 6시간을 현장에서 강의하는데 그 현장 강의하는데 과목 2시간씩 3과목을 줘요. 뭐 주냐면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 다음에 중개 관련 개정법령, 그리고 세법 이렇게 2시간씩 줘요. 배정을 6시간 강의를 해요. 개정법률 저는 이제 개정법령 2년 동안 바뀐 거 최근에 바뀐 거 뭐 그런 걸 강의를 해주죠. 2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그래서 법제도 요거 2개를 바꿔서 냈다고요. 연수교육이 법률 지식, 중개실무교육이 법제도의 변경상 이렇게 바꿔서 냈다고 시험에 반대로.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나머지는 중개, 경영, 실무, 지급 윤리는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지급 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5개 중에 하나 있네요. 지급 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답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자,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 뭡니까? 5개 중에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 가장 짧은 게 보조원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긴 게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시간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숫자는 암기해야 된다 했죠. 저 같은 경우 뭐 암기 안 해도 자꾸 강의를 해보니까 뭐 강사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중에서 교육 안 받으면 처벌하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이 같아요. 연수교육만 처벌합니다. 나머지 사전교육 요거는 처벌 안 하는데 그 대신에 사전교육을 안 받으면 개업을 하거나 취직을 못 하겠죠. 교육 수료증을 가져가야 되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안 받아도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받더라고. 거래사고 예방교육도 뭐라고 하냐면 등록관청에서
교육받으러 오면 자필 사인하고 교재 받아가라. 만약 자필 사인이 안 돼 있는 중개업소가 있다면 단속 나갈 때 우선적으로 단속하러 나가겠다. 이렇게 행정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재지연금이 있기 때문에 다 교육받으러 올 수밖에 없다고요. 재지연금이 없을 수가 없어요. 탈탈 털면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샅샅이 다 뒤지면 계약서 5년 거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확인설명서 3년 거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보면 빈칸 하나 공란 비어 있으면 위반이에요.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이에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밖에 없고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는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하면 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시험에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한 문제씩 나오고요. 공인중개사제도 한 문제, 교육제도 한 문제에서 이게 교육제도를 넣은 게 3문제밖에 안 나와서 좀 균형을 맞추려고 원래는 7주 하려면 하루에 5문제 이상 나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거는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음 주부터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하는 내용이 시험에 매주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할 내용이 뭐냐면 개설 등록이 뭐라고 했어?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개설 등록 절차, 이 말은 개업 절차입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할 때까지 절차. 법인 하려면 등록 기준 이런 게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어디다 하냐면 시군구에 한다. 그 다음에 개업 못하는 결격사유. 그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집행유예, 옛날엔 집행유예인데 지금은 집행유예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된다고. 2개, 3개 사무소 가지는 거 안 된다.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 여러 개면 결국 빌려주는 게 되겠죠. 한 개 빼고는. 그래서 안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법인,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는데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고용인, 고용자는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인장 등록,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미리 이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도장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10mm 이상 40mm 이내. 사실 이런 게 시험에 내는 게 중개 실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출제됐다고 이 기출문제. 왜냐하면 도장 이렇게 뭐 보통 사람 도장은 다 되겠죠. 안 된다고 하면 또 조금 거 가져가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암기는 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숫자 7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니까 글자 크기 제한 없습니다. 인감도장이면 됩니다. 개인은 인감도장이라도 되고 인감도장 아니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미리 신고해야 된다. 공법이기 때문에 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무소지만 내 맘대로 문 닫으면 안 된다고요. 미리 폐업하겠다, 휴업하겠다, 또 휴업했다 다시 업무하겠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시험의 기출문제인데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했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 답은 2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1번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요? 그냥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일단 이거 보시라고 뭐 지금 쭉 해.
일단 2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2번부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2번은 맞죠? 1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어느 문제가 아까 7, 8 이거 아까 좀 전에 했던 1번 예.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옳은 것은 중개업이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이죠.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중개보조원이란 계약서 작성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단 한 번 했다면 중개업은 아니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의뢰, 보수, 업 세 개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자격증 안 따가지고 이런 중개업을 한 자를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5번이 정답이네요. 미성년자도 자격증을 딸 수는 있다. 단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만 19세가 성년이죠.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중개상물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상물인 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게 답이네요.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 이렇게 위치와 면적이 특정돼야 되는데 지금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지 아직 몇 동 몇 호 나왔다는 말이 없잖아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개상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분리 못한다 했죠.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된다. 따라서 광업권만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광업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가식의 수목, 암석, 토사는 중개상물 아니다. 토지의 일부분이다. 여주보에 있는 모래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4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정책시민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2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론 정책시민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시도의사와 사무소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 교부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잖아요. 54번. 이게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필요한 절차. 필요한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문이고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 기회 부여라고요.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이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이행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시험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확정 공고는 며칠 전까지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는 보기가 기억 니은이 없노.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죠. 여기는 기억년 이런 게 안 나와 있네 밑에 이게. 자,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다.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보조하는 자니까 보조하는 자도 맞죠? 그 다음에 리얼, 우연히 단 한 번 했다면 업이라고는 볼 수 모두 다 맞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보겠습니다. 6번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6번 틀린 것.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그 다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요. 맞고요. 3번 중개보수를 심의한 경우 시도의 사안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따라야 된다 했죠.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달라도 됩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요. 영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재척사유에 해당되고요. 전 배우자였던 경우도 재척사유에 해당된다 했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뒤에 가면 공제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제도가 없으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건축물은 미래의 건축물도 해당된다. 행정재산은 2번 중개상물 아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상물 된다. 그 다음에 4번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다. 5번 그 밖의 중개에서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그래서 제가 은행 융자 알선하고 커미션 받는 것이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했죠.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그 밖의 권리가 어려운데 이게 5번이 10번 넘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8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아까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격 취소되면 3년 지나야 자격 취득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4번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러면 올해 작년처럼 최소 15,000명 뽑는다 이렇게 했는데 60점 이상이 10,000명밖에 안 나오면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5,000명 더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40점도 안 되면 과락 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대 평가를 하더라도 과락 나오면 안 된다고요. 올해 10,000명은 무조건 뽑는다 해가지고 해도 40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 카트라인이 40몇 점밖에 안 됐었어요. 그 과락 40점 이상은 돼야 되니까 50점도 안 됐다고 옛날에 사법고시 있을 때. 지금은 변호사 시험이지만 지금 변호사 시험은 5번밖에 못 봐요. 로스쿨 졸업하고 5번밖에 못 본다고요. 왜냐하면 고시 낭인 폐인 된다고 계속 10년씩 하다 보면 젊은 사람이 취직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 만에 됐잖아요. 9번 만에. 멘탈 약한 사람은 폐인 된다고 그 잘못하면. 그 아버지가 제 친구 보니까 경제학과 교수였다더라고. 통계학
경제학과 교수였대요. 연세대학교. 연세대 경제학과 나온 친구 말 들어보니까 일본 그에서 매달 180만 원씩 연구 자금도 주고 이랬나 보더라고요. 학술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서. 자, 9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개사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개사, 없으면 보조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받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무등록업자는 처벌받습니다. 무등록업자에게 의뢰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하면 그러면 손님들은 그냥 중개업소 간판 붙어 있으면 가서 내놓으면 되지, 진짜 이 사람 간판 맞는지 자격증 딴 거 맞는지 일일이 등록관청에 확인해보고 내놔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간판 달고 있으면 팔아주세요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자격증 딴 거 맞냐 입증해봐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됩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라고요.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소속 될 수 없다. 만약 이중소속되면 1년 이하 이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등록 취소,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역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다 해당되죠. 어, 10번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요. 출제위원이 저만큼 모르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걸 출제위원이 책 보고 그냥 기출문제 보고 하니까 이런 걸 찾아내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법에 있는 위원회 총 합하면 6개가 있거든요. 이걸 다 아마 출제인들이 모를 거예요. 저도 뭐 출제 나무 과목 출제하는 거 출제는 할 수 있어요. 책 보고 출제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아마 출제인이 잘 안다면 낼 수도 있다는 얘기. 모든 위원회를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아까 숫자 그거 사진 찍었잖아요. 그거 보고 풀면 돼요.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전부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7명 이상 11명 이하. 공제운영위원회도 포함입니다. 19명. 위원장 당연히 포함이죠. 19명 이내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도 포함. 1명 포함해서 9명 이상 15명 이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10명이면 짝수가 되면 아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10명이면 5명 찬성, 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법을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법조문에 10명 이상 15명 이하라고 돼 있어요. 10명 이상이라도 10명은 안 하겠죠. 11명이나 13명이나 15명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300명 중에서 151명 이상 출석, 151명이 출석했으면 76명 이상 찬성이라고요. 그 이번에 뭐지 국회 하는 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뭐 최상병 특검법에 보니까 이 중에서 한 160몇 명 출석해 가지고 거의 100% 다 찬성이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다 투표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죠. 찬성한 사람만 남아 있고 반대한 사람은 다 나가버리고 없고 이러니까. 어쨌든 시험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X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면 300명 중에 151명 찬성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출석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7명이 11명이면 가령 얼마 해야 돼요? 6명 이상 찬성 출석, 6명이 출석했으면 4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의결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